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강 기술 방식은 없을까? 3. 형상과 비형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새롭게 쓴 수필 창작론 129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그 사상과 정서의 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술에서는 그 형체가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문학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서 듣거나 또 읽어야 형상을 파악할 수가 있죠. 형상화가 그 예술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형상화란 그 무엇이며 그 수필쓰기에서는 형상화가 필요한가? 이런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필은 문학입니까? 만약에 수필이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형상화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형상화를 추구하지 않는 수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필은 비문학입니까?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서두에서 던져두고 이번 시간에 그 형상화란 무엇인가 또 수필쓰기에서 형상화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학에 있어서 그 형상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형상화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그 많이 하죠. 이 형상화란 그럼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과 청각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서 재현하는 작업을 형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해도 좀 그 무슨 말인지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과 그 형식이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형상과 형식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 속에 숨어 있는 관념, 그러니까 의미, 이것과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형식은 형식 속에 담고 있는 내용과 별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형식과 내용은 서로 간섭하고 의존하고 있죠. 서로 간섭하고 의존하지만은 내용과 형식은 별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의 상황이나 장면의 차원에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한다고 봅시다. 남편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입술을 부르르 떨며 한참이나 나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자, 여기에서는 남편이 화났다고 하는 그 관념적인 언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남편이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전달해주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앞부분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가 났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것이 추상적인 표현이라면은 뒤에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 것이 관념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다면은, 그러니까 비형상적, 관념적이라는 것은 비형상적이란 말입니다. 뒤에 것은 감각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것은 남편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라면은 뒤에 것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죠. 자, 이것을 말하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여주기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은 뒤에 것은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죠. 그래서 문학을 직접 그냥 남편이 화를 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형상화죠. 이렇게 쓰는 것이 형상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문학 텍스트, 문학 작품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은 문학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보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의 수사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형상화의 차원, 형상화를 해서 이 말을 전달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누웠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시조죠. 한편의 시조죠. 이게 바로 형상화인 겁니다. 이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 또는 뭐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 관념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추상적인 그 시간 개념,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사물처럼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베어내어 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사물처럼 이렇게 베어내어서 이불 아래 서리서리 이렇게 넣어둔다고 하는 이런 사물처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겠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등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바꾸어 놓은 거죠. 이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상화함으로 해서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문학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척 고독하고 그립다라고 하는 심정, 그러니까 이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그리움의 심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엄청 고독하고 그리움에 가득 차 있어. 뭐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화를 시킵니다. 치남선의 혼자 앉아서라고 하는 그 시조입니다.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은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이 낙수라고 하는 것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입니다. 가만히 오는 비가 처마에서 추절추절 이렇게 소리를 내니 오마지 않은 이가,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약속도 하지 않은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바로 그리움의 감정이 여기에서 묻어나 있죠.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문은 닫혀 있는데 누가가 문을 덜컥 열고 마치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그리움이죠. 그런 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함으로 해서 우리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도록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를 읽으면 그 상황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것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을 우리는 이미지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 말 속에서는 비 내리는 날의 적막함,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약속도 하지 않은 이가 기다려지는 그 고독감, 또 닫힌 문으로 금방 열릴 것 같은 그 닫힌 문으로 눈길을 돌리곤 하는 그 그리움 감정, 이런 것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조를 읽으면서 이러한 의미들이 저절로 발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독하고 그립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고독하고 그립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마지 않은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지는 것, 또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고독하고 그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그 예를 뭐 이제 시조를 다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그 수필은 전편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주장스러워서 이렇게 지금 시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필의 예에서 보면은 이윤경의 뭐 산불이라든가, 또 김산옥의 그 엄마, 또 저의 꽃을 심는 남자, 뭐 이런 작품들은 이 형상화를 추구하는, 또 형상화를 의도한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필과 형상화에 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또 문학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형상성은 문학의 필수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적인 형상화, 소설적 형상화, 극적 형상화가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수필적 형상화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필은 본래 형상화를 추구하는 장르가 아니다. 수필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정서를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글입니다. 글쓰기입니다. 형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필은 형상성을 추구하지 않으니 또 형상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 문학이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형상성이 문학의 필수 조건이라면은 수필은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성이 문학의 필수 조건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수필이라고 하는 교술 장르를 우리가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형상성은 문학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학의 기본 요건 또 필수 조건이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는 많은 논의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형상성을 문학의 필수 조건이라고 일단 하고 또 수필도 문학이라고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필 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원래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서술하거나 사유를 서술할. 그러니까 수필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과 사유의 교직, 그러니까 경험과 사유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술문학인 수필은 경험을 서술할 때도 어떤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그런 글입니다. 사유는 물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어떤 상황으로서 묘사하지 않고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수필적 글쓰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는 경험을 서술할 때는 가급적 묘사적으로, 그러니까 형상화를 시키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 작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필도 문학이다. 문학은 형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필도 형상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경험을 우리는 형상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한 어떤 상황을 에둘러서 표현해 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 최근의 많은 수필들은 경험을 서술할 때는 이 묘사적으로 또 사유를 서술할 때는 설명적으로 이것은 뭐 사유는 설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인 부분도 있고 비형상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재의 2장을 형상과 비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수필은 형상과 비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수필을 쓸 때 경험은 가급적인 면은 그 형상화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쓰고 사유는 말하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원래 수필 장르는 원래 에세이는 전부 다 그 설명적인 방식의 글쓰기, 설명적인 언어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쪽으로 그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필 작가들이 수필을 문학이고자 하는 수필을 문학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문학주의가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진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심지어 그 경험과 사유의 형식적 결합, 그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한 시나 뭐 소설이나 또 극처럼 완전한 형상화, 반쪽 형상화가 아니라 완전한 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험과 사유가 우리가 일체형이 아니고 뭐 이것을 그냥 경험과 사유를 이렇게 교직시키더라도 그러면 한쪽은 형상이고 한쪽은 비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형상화에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수필은 형상화가 부족한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필 가운데서도 관념 중심의 수필보다는 경험 중심의 그 수필이 훨씬 더 형상화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경험을 서술하는데 많이 화려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우리가 형상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념 중심보다도 형상화 부분이 많다. 관념 중심은 어떤 관념을 서술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경험은 거기에서 아주 최소화되어 있으니까 형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도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비형상이 공존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필에서 경험의 형상화를 전혀 제외해 버린다면은 철학적 글쓰기와 변별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경험을 서술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형상화하라. 뭐 사유는 우리가 형상화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수필을 그 써나갈 때 수필은 다른 장르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필도 형상화를 추구하는 그런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수필의 서술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죠. 수필은 본래 형상화를 추구하는 글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형상적인 글쓰기다. 그런 겁니다. 이 경험적인 사실이나 관념 및 정서를 설명하는 방식의 글쓰기다. 그러니까 교술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대에 와서 이 한국 수필은 경험 부분을 그러니까 형상화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험의 형상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진화해 옴으로 해서 형상성을 추구하고 있다. 적어도 경험 부분은 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필은 결국 경험의 형상화를 통해서 보편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글쓰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필의 서술 방식에서 지향해야 할 어떤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필은 적어도 경험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형상적이고 형상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 형상성이 문학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수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형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서 우리는 그 수필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한 이런 그 지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한 편의 수필을 우리는 멋지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가는 것, 또 문장을 그 이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또 문장들을 어떻게 그 이어갈 것인가, 또 단락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작가들, 모든 글쓰기의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화시키고 그 이론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수필 작품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써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쓰여진 이런 작품을 모방해서 습작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정해놓고 수필을 그 읽고 또 쓰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